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오늘은요. 그래요. 우리 이제 제 5과목의 노동관계 법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관련 내용들은 제가 3과목 이론 때도 한번 설명을 했나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직업상담사 시험에서요. 3과목과 5과목은 상당히 공부 방법이 유사하다. 어떻게 한다? 그렇죠.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그것들만 좀 반복해서 보면요. 아마 나오는 법조문들이 나올 겁니다. 3과목도 나오던 어떤 정보들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5과목의 노동관계 법규도 결국은 법조문이라는 건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 다르고 어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건 정말 그대로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자주 나오는 법조문들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랑 그런 게 뭔지만 좀 선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노동법규 법이라는 걸 물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보면 노동기본권이라 그래서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헌법 제32조에 노동권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헌법 제32조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때에는 나름 왜 이런 조문들이 있는지가 사실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 때문에 이게 이런 조문들이 사실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각종 법이 새롭게 제정될 때는요. 나름 어떤 사전에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생겨서 그 이슈가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위배가 됐을 때 혹은 그게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법이 개정되거나 혹은 법이 새롭게 제정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기도 어쨌든 모든 것들이 나름 이렇게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것들이 왜 그런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 나름 법도 참 재미있게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뭐 변호사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는 직업상담사라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수업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법 부분도요. 어떻게 할 거냐? 3과목처럼 동일하게 잘 나오는 부분만 제가 줄을 좀 그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좀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나 3과목과 5과목은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가장 큰 이유는요.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을 때 도대체 어디가 중요한 건지를 끊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5과목을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좀 했고요. 이제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 제가 이 법 파트는요, 5과목의 법 파트는 정말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많이 넣어 놓긴 했습니다. 근데 늘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서도 조금 더 엑기스를 뽑아내서 진짜 자주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줄을 좀 끄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닌 거는 가볍게 스킵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헌법상 노동기본권인데요. 자, 1. 노동권이라고 되어 있죠. 헌법 제3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처음에 1번에 보면요. 자, 줄을 끊는 데는 제가 줄을 끄라고 할게요. 자, 볼게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을 동원해요. 자,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을 해야 되며 자, 그 다음 여기서 줄을 끌게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왜 줄을 끄라고 하냐면 다음 중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오면 뭡니까? 예, 틀린 보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보기로 자주 나왔던 것들을 지금부터 줄을 끌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여기 줄을 끌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2번도 줄 거야겠네요. 2번.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를 가지기도 합니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그다음부터 줄 거게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이 키포인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 줄을 끊냐면요. 여기다 줄을 끌게요. 근로의 기준은 자, 여기서부터 줄 끌게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거 있죠. 4번, 5번은 별표 치겠습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헌법의 노동기본권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여성과 연소자예요. 그래서 여성 동그라미, 연소자 동그라미 치고요.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에 줄을 긋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중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1번 여자, 2번 연소자, 3번 장애인. 정답 몇 번? 그렇죠. 장애인입니다. 혹은 답으로 고령자도 자주 나와요. 고령자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6번 더 줄 한번 끌게요. 국가유공자나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인 근로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우선적인 거에 동그라미. 오케이. 됐어. 됐죠? 자, 요렇게 첫 번째 줄을 끌게요. 두 번째 노동 3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 3권이라는 건 딱 세 가지예요. 뭡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입니다. 그거 별표 크게 하나 쳐야 됩니다. 여기다 줄을 끌게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다음 중 노동 3권이 아닌 것은 1번 단결권, 2번 단체 교섭권, 3번 단체 행동권, 4번 평등권. 정답 몇 번? 4번. 오케이? 그렇게 나온다고요. 하나 체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이거 다 잘 나와요. 노동 3권은 별표 크게 하나 치죠. 이 앞에 별표 하나 크게 치고 요 지금 밑에 있는 세부 조항들이 아주 자주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틀린 걸로 나오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 3권은 법에 보장하는 거라서 누구나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틀린 보기로 나옵니다. 다음 중 노동 3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공무원은 무조건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이 3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요거 하나 체크하고. 그 다음 3번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볼게요. 자, 3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인데 여기서 방위 산업체에서는요. 하나, 단체 행동권입니다. 요거 다른 거 아니에요.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틀렸어요. 왜? 단체 행동권은 맞으나 단체 교섭권은 아닙니다. 오케이? 단체 행동권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잠깐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단체 행동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파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파업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단체 행동권이 파업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업체입니까? 방위산업체.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나라 수호하기 위해서 무기 만드는데. 그럼 여기 있는 직원들이 무기를 안 만들겠다고 파업해버린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국가의 안보가 위협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상 아무리 설정한 권리라고 해도요. 그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른 데가 아니라 방위산업체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3번은 요거 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와요. 오케이? 1번, 2번, 3번, 요거 3번, 1번, 2번, 3번 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근로기준법 한번 볼게요. 자, 개별 근로관계법규 이해라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별표 크게 하나 쳐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법은요. 그 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뭐를 항상 하냐면요. 거기 법에 들어가는 각종 그러니까 개념 있죠. 각종 어떤 그 워딩들, 그것들에 대한 정의를 앞에 먼저 내립니다. 왜? 그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그래야 그 법에서의 그 조문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법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앞으로 거기 앞쪽에는 항상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그 법과 관련된 그렇죠. 각종 단어들의 이런 그 용어들의 개념, 정의가 나올 겁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와요. 아주 자주 나오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든 정의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좀 비슷하게 쓰이는데 좀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집어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드릴 건데,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근로기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바로 이 근로자입니다. 이 근로자 앞에 별표 크게 하나 칠게요. 자, 이거는 나중에 뭐랑 많이 비교를 할 거냐면요. 이 근로자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에 보면요. 여기에도 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용어 정의를 하는데 거기도 1번 근로자라고 나옵니다. 자, 요 법과 근로기준법 요거와 요 법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근로자와 여기에서 근로자가 서로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데도 근로자를 또 다르게 정의하는데 제가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이유는 요 두 개가 실제 시험에 가장 틀리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와 직업능력개발법에서 근로자의 두 개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잠깐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근로자 옆에 별표를 하나 치고요. 자, 보겠습니다. 정의. 근로자 뭐냐?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직업능력개발법에서 근로자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아니면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합쳐서 그 사람들을 직업능력개발법에서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르잖아. 맞지? 봐봐. 여기서는 뭐라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래.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사업장에 고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뭐냐? 근로자로 봅니다. 왜 그래요? 잘 봐. 그건 너무 당연한 게 봐봐. 지금 보면 여러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딱 뭐냐면요. 실제로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만 근로자로 봐요. 그러니까 봐봐.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미 회사에 취업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만 우리는 근로자로 봅니다. 그런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맞지만 아직까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취업할 생각은 있으나 아직까지 회사를 못 들어갔으면 그런 사람 뭐야? 실업자죠.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근로자라고 합니다. 왜 이러냐면요. 자, 이게 살짝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진짜 너무 자주 나왔어요. 이거는 살짝 뒤쪽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잘 보면 근로기준법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요. 대부분 이 법령은요. 실제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처우와 직업 환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몇 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된다. 또 주말에 나올 때는 얼마를 더 돈을 줘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지금 다 그거는 누구에 대한 겁니까? 그렇지. 회사 다니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법은.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 회사 다니는 사람만을 근로자로 봅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대상이니까. 그치? 그런데 이거 안 봤지만 딱 봐도 여러분 법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거래. 그치? 뭡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일종의 뭡니까? 능력을 개발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능력 개발은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자기 개발 목적으로 능력 개발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지. 실업자입니다. 실업자. 이 사람들의 능력을 개발시켜서 취업에 성공시키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로자는 실업자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근로자와 이 근로자가 똑같긴 합니다만 엄연히 다르다. 왜 다르냐? 그건 바로 그 법이 솔직히 보고 있는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근로자 기준법은 결국은 정말 일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법인 거고요. 이거는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연히 취업을 원하는 실업자들까지도 해당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보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사실 이거 제가 조금 앞쪽에 이야기를 한 거긴 합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법이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하고요. 그 용어에 기반해서 모든 법조문의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근로자라는 게 결국 근로기준법은요. 회사에 취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실업자는 해당이 안 돼요. 이 법에. 오케이? 하지만 여기는 해당이 된다. 오케이? 그래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다? 다 취업한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직업능력개발법에서 근로자라고 나오죠? 그럼 회사 취업한 사람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렇지, 바로 실업자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지만 그것들의 개념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법조문을 해석하는 게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법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심지어 똑같은 글자를 다르게 해석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바로 이렇게 봅니다. 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법을 설명해 가면서 하면 법도 정말 재밌습니다. 사실 법만큼 논리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노동법을 실제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풀어주면 참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기에는 우린 수업 목적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법에 무슨 노무사가 되거나 혹은 변호사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 처음 시작하는 서두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약간 맛배기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좀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딱 짝을 맞춰 드릴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됐어요. 그래서 근로자의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뭔지 하나 체크를 합니다. 별표 하나 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용자도 별표 하나 칠게요. 자, 볼게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나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우리 시험 보면 똑같이 나와요. 네, 똑같이. 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와요. 왜 그러냐? 법이라서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줄쳐드리는 것만 자주 읽으면 됩니다. 자주 읽으면 익숙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익숙하게 보이는 게 답이에요. 진짜 그래요. 오케이? 그래요. 자주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로자, 사용자 별표 하나 치고요.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는데 그냥 가볍게 하나 보시고 근로계약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도 그냥 한번 볼게요. 임금이란 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건데 그냥 보시면 되고 평균임금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이거 시험 보기 자주 나오죠. 이거는 뭐 옛날에 4과목의 노동 시장론, 노동경제학에서도 나온 것처럼 자 볼게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몇 개월입니까?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뭐로 나눈 겁니까?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는 겁니다. 요거를 틀린 보기를 어떻게 나오냐? 평균임금이랑 안 하고 뭐라고? 통상임금이라고 해가지고 쭉 요 똑같은 평균임금이 뭡니까? 그렇죠. 개념을 적어 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거죠. 오케이. 요거 하나 체크하고 하나 더.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게 지급을 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도 하나 체크할게요. 평균임금 체크 하나 하고 요거 7번, 8번 읽어보시고 9번에 단시간 근로자도 자주 나오니까 역시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는 건 뭐냐? 짧은 시간 동안 근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짧은 기간에 얼만큼 볼 거냐? 그게 중요한데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들 중에 단시간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법안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됐어. 자, 지금부터 볼 건데, 자, 우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역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하나 칠게요. 근데 이 적용 범위는 다른 법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때 한번 잘 기억해 놓을게요. 자, 적용 범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여러분, 적용 범위는 일단 크게 별표 하나 칠게요. 그냥. 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인데, 그러니까 5명 이상 근무하는 사람, 상시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만 예외가 있어요. 다만 이것도 거의 똑같이 나와요. 이거 똑같이. 자,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끼리 하는데 이렇게 엄격한 근로기준법의 잣대를 좀 들이댄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식구끼리 하다 보니까 내가 받던 임금보다 조금 더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식구끼리 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정한 시간보다 좀 적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는 적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은 공간으로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것들만
규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족까지 이런 범위까지 침범을 하는 건 그럼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약간 도의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덕적 영역에 좀 해당되는 거라서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거나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른 법도 적용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잘 체크해 놓을게요. 그다음 2번에 상시 4명 이하. 그러니까 아까 5명을 기준으로 5명 이상.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가 4명이죠. 그 4명 이하.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규정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래도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너무 엄격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 그러니까 막 4명, 5명.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법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되게 쉬워. 뭐냐? 4명 이하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3명이서 일해. 내가 만약에 사장이야? 그럼 그 옆에 뭐 한 명 있고 한 명 있어요. 보통 그렇게 3명이면 거의 창업자들 아니야? 거의 그 친구들.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거기다가 야, 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 근무 안 했으니까 너 1시간 더 하고 가. 안 이러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는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종 어떤 것들을 명시, 말 그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줘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줄을 끌게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네 얼마 받을 건지, 그 다음에 얼마 시간 근무할 건지. 그래서 보통은 대기업에 취업하면 8 to 5, 그 다음에 9 to 6라고 하죠. 8시부터 5시까지 근무, 혹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혹은 10 to 7도 많이 생겼죠. 요즘에는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 그게 전부 다 점심시간 1시간을 뺀 8시간 근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휴일 이런 것들, 연차 유급휴가, 그 다음에 나머지 근로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도 다 명시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로조건 명시 가볍게 하나 보도록 하고요. 4번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별표 크게 하나 쓰겠습니다. 정말 자주 나와요. 역시 중요한 부분들에 줄을 그어 드릴게요. 1번 줄을 긋겠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나옵니다. 맞아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다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1번 똑같이 자주 나와요. 오케이? 보통 여기까지 끊어서도 한 보기로 나오고요. 이 뒤쪽을 끊어서도 나오고 다 합쳐서도 나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현재 노동법에서는요. 사람을 함부로 못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을 자르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자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경영상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를 하면 자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아주 긴박한 상황. 왜 그래요? 그렇지. 회사가 존립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사람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겠어? 인건비가 보통이 아닐 텐데, 그치? 그럴 때는 회사의 존립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에 자, 여기서 줄을 끌게요. 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일단 내가 해고를 안 하기 위해서 회사를 경영을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을 때, 그럴 때 해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하나 체크하도록 하고 나머지도 읽어볼게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도 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여기도 줄 걸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그 대상자를 선정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다 잘 나오는 게 솔직히 말하면 다 잘 나와요. 여기 진짜 잘 나와요. 그 다음 3번에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자, 여기도 엄청 자주 나옵니다. 자, 봅시다. 자,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노동조합과 그 협의를 하고요. 만약에 그게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함께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해고하려는 날에 며칠 전까지 50일 아주 자주 나옵니다. 60일로 자주 나와요. 틀린 거예요.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자주 나오고 이거 자주 나오고 요 밑에까지 더 자주 나오는데 자 봅시다. 만약에 여기 아니구나. 어디죠?
여긴 없나? 잠깐만, 어디죠? 여기 없나요? 요거 없나? 요거 없나? 연법에 왜 없죠? 제가 약간 살짝 당황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없나? 없나, 진짜? 자, 뭐냐면요, 이거요. 여러분이 아마 뒤쪽에 있는 것보다 취업 규칙이니까, 그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중에 나올 겁니다. 취업 규칙 같은 경우는요, 봐봐. 취업 규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취업 규칙이라는 게 뭐냐,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제반 사항, 즉 직업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 규칙을 변경을 하려고 할 때, 자 봐봐, 이거 뒤쪽에 있다. 미안합니다. 오케이, 취업 규칙을 그대로, 자, 취업 규칙을 변경을 하는데 그 수준 자체가 원래 거랑 비슷하게 변경이 되면요, 그때는 노동조합의 대표나 혹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들과 함께 협의를 하면 됩니다. 협의만 하면 돼요. 협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 사용자가. 근데 그 취업 규칙이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변경하려고 해, 사업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 협의를 안 돼요.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인 노동조합의 대표나 혹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뭐 해야 되면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상태로 바꾸는 거는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는 건 뭡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왜? 당연하지. 더 떨어지게 하는 건데. 그치? 이거를 단순히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협의만 해도 된다? 그럼 봐봐요. 만약에 어용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요,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노조위원장님 잠깐 봅시다. 이렇게 하면 노조위원장이 어용 노조니까 뭡니까? 그냥 그 사용자 그 사장의 그냥 완전 뭐 충신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야, 이거 너무 지금 요즘 이거 작업 환경 이런 거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거 좀 내립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협의만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그거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크지. 노동자들의 피해가 크잖아. 그치? 그래서 동의를 받게 해놓은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법이라는 게 다 이런 나름의 원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볼게. 4번에 이게 다 잘 나와요. 다 잘 나와요. 전부 다. 자, 이거 4항 볼게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뭐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신고한다. 다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신고입니다. 신고. 신고하면 돼요. 이걸 허락받거나 등록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케이? 법은 요 단어 하나가 굉장히 틀리게 자주 나오니까 잘 체크해야 돼요. 신고입니다. 신고. 오케이? 그 다음 5번에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하나 체크하도록 하죠. 다 잘 나옵니다. 다 잘 나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지급도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데 임금지급의 3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여기 줄 걸게요. 통화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정기불의 원칙입니다. 뭐냐? 이겁니다. 일단 통화불의 원칙과 직접불의 원칙은 뭐냐?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직접 줘야 되고요. 줄 때도 뭘로 줍니까? 통화로 줘야 됩니다. 화폐로 줘야 돼요. 화폐로. 그래서 그게 통화불의 원칙과 직접불의 원칙이에요. 오케이? 사용자가 직접 줘야 되고 뭐요? 그렇죠. 통화로 줘야 됩니다. 통화로. 그리고 뭐냐? 하나 더가 정기불의 원칙인데 이건 뭐냐? 임금을 줄 때는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 주면 그걸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몰았다가 한 번에 준다? 그러면 여러분 노동자가 생활이 안 되잖아. 생활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정기불의 원칙이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요 내용, 요 두 개가, 요 세 가지가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자, 볼게요.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회사가 생산한 걸로도 줄 수 있긴 해요. 만약에 근데 그거는 단체 협약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2번에 임금은 자, 여기서 줄 거게요. 여기다가 여기 줄 거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여기고요. 여기는 주로 어디 거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통화 불의 원칙과 직접 불의 원칙. 그 다음 마지막 정기 불의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할게요. 오케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임금 지급 하나 체크하고.
자, 임금 비상시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서 첫 번째 줄 거게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임금을 지급을 청구하며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가불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불. 물론 그거랑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좀 쉽게 표현하면 가불하는 게 가불. 왜 그래요? 자,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다 어떤 상황이냐? 소위 말하는 긴급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이 안 오면 이 근로자가 죽을 수가 있거나 혹은 되게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가불 해줘야 되는 거야. 가불. 왜? 그 사람의 생존과 이런 게 더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 그치?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줄 걸게요. 전부 다. 1번, 2번, 3번까지 다 줄 거겠습니다. 1번.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긴박하죠. 그쵸?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자, 사망 긴박하잖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들 어떻게 당장, 그쵸? 생계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럴 때 긴박한. 혼인도 어떻습니까? 혼인할 때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럴 때. 3번에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그쵸?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주입니다. 1주. 이거 틀린 거 보기로 자주 나와요. 1주 이상. 오케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임금 비상 지급도 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 휴업수당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사용자 줄 거게요.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얼마를 줘야 됩니까? 오케이. 평균 임금의 100분의 7, 70. 얼마입니까? 70% 이상을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줄 거게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평균 임금입니다. 틀린 보기로 자주 나오는 게 통상 임금으로 나와요. 틀려요. 됐죠? 그 다음,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뒤에.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로 합니까? 통상 임금으로 대체합니다. 오케이. 됐죠? 자, 됐고요. 그 다음 요 2번도 요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2번은 자, 연장 및 야간 근로도 한번 볼게요. 연장 및 야간 근로 여기까지만 요번에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연장 근로 하거나 야간 근로 하잖아요. 그쵸? 자,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볼게요. 자, 어디 줄일 건데 여기도 다 잘 나옵니다. 여기도 다 잘 나와요. 지금 여기는 다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자, 1번. 사용자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일할 때 보면 한 1.5배 더 나온다는 거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야간 근로 할 때. 그쵸? 그러니까 연장 근로는 그거다. 오케이. 100분의 50.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좀 많은데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만 100분의 100이냐면 휴일에 일하는데 그것도 8시간 초과해서 일을 하면 100분의 100입니다. 나머지는 다 100분의 50이에요. 나머지는 다 100분의 50이에요. 오케이? 여기 보면 연장 근로 100분의 50이죠. 그 다음에 휴일 근로도 8시간 이내면 100분의 50입니다. 근데 8시간 초과하면 100분의 100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도 다 똑같잖아요. 사용자는 야간 근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정의하냐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거든요. 요때 뭡니까? 통상임금의 역시 100분의 50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다 100분의 50이죠. 딱 하나만. 8시간 휴일에 초과 근로한 경우. 요거 빼곤 다 100분의 50. 오케이? 그러니까 연장, 그 다음에 야간, 휴일 근로는 가산해 주는 건 맞는데 얼마 한다? 100분의 50, 50% 가산해 주는데 딱 하나만 다르다. 뭐라고? 8시간 이상 휴일 근무했을 때.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우리 오늘은 좀 가볍게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어서 좀 다른 내용들을 쭉쭉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